자, 이제 10강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배열 그리고 반복문 같은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씩 알고리즘을 배워볼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할 내용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학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배수 판별이나 어떤 나머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썼던 나머지 그리고 약수랑 배수에 대한 성질을 조금 알아보고 할 건데요. 물론 되게 쉬운 내용이라서 그리고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성질들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되게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가 정수에서 나누기나 나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정수의 나누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따로 계산하게 되는 이런 식의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그냥 3으로 나눴을 때 그냥 이게 실수의 계산이 아니라 정수의 계산이 되게 되면 목은 2고 나머지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되지만 문제마다 이렇게 두 숫자가 주어지고 우리가 알고리즘 상에서 나누기를 해야 될 일 혹은 나머지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b가 0으로 오는 경우는 보통 예외 처리를 하라는 게 항상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주의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를 0으로 나눠도 컴파일 타임에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상으로 틀린 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0으로 나누려는 연산을 하게 되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데 아마 한 번쯤 나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런타임 에러는 저희가 왜 났는지 추측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떤 대회장이나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항상 나누기나 나머지 연산은 0이 들어가진 않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버릇을 들여두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볼 건데요. 그냥 우리가 배수 판별을 한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 A랑 그 수를 나눈 이제 B라는 숫자를 알면 결국 B에 대한 목과 그 나머지를 가지고 원래 숫자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범위에 대해서 숫자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도 혹시 정수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라는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부터 그리고 B 이하의 값으로만 그러니까 B 미만의 값만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앞에 우리가 나눠줄 숫자가 음수일 때가 중요한데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수론에서는 보통 음수도 이렇게 0부터 B-1 범위에 대해서만 나머지가 나오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언어 기준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머지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한 번 더 나눠줬던 값을 더해서 다시 구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 주의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나눠주는 값과 이 나머지 값을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푸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일 때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 이거 되게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 앞에서 계속 썼던 내용인데 A를 B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계산하고 이게 0이면 항상 A는 B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K는 자연수고요. 자, 이거를 계속 뒤에서도 쓸 거예요. 앞에서도 물론 썼지만 이거를 계속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배수를 찾아라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를 듣고 이걸 떠올리기는 쉬워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숨어져 있을 때 이걸 떠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하나씩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그냥 어떤 숫자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연속으로 여러 숫자들에 대해서 나머지나 아니면 몫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규칙적인 수열 있죠. 이게 그냥 숫자를 나열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 고정된 숫자를 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정말 대부분의 경우엔 규칙성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도저히 그냥 우리가 단순한 풀이로는 제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없을 때 보통 이런 규칙성 때문에 더 빠르고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해서 무언가 계산을 할 때 혹시 나머지와 아니면 몫과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씩 커지는 수열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1, 2, 0, 1, 2, 0으로 계속 순환하는 걸 볼 수 있죠. 주기가 3이에요.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는 대부분의 경우 이 나누는 수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도 순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 2개, 3개, 그 이후로 쭉 3개씩 일씩 늘어나는 마디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뭔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뒤에서부터는 3개씩 증가하는데 맨 앞에 여기 마디만 2칸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수열의 시작을 0부터 하거나 우리가 원본 수열에서 일씩 다 뺀 다음 계산을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한 그런 수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열이 1부터 시작하는데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0으로 시작하고 목도 0이겠죠. 그러면 목은 0 3개, 1 3개 이렇게 3개짜리 마디가 생기고 나머지도 1, 2, 0 이런 애매한 수열이 아니라 0, 1, 2라는 되게 보기 좋은 수열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또 그냥 단순히 숫자가 어떤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똑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곱으로 늘어나는 수열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수열도 나머지를 구해보면 되게 규칙성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열도 보면 14240이라는 마디가 이후로도 쭉 반복된다는 거 아마 손으로 계산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규칙적으로 변하는 수열은 같은 수로 나누면 규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수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째 값은 뭔가를 추정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몇 번째 값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조금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수도쿠 보드가 나와요. 우리 수도쿠라는 게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수도쿠라는 건 원래 이렇게 9 곱하기 9 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숫자를 채워나가는 게임인데요. 이런 행에 나중에 1부터 9를 채워넣을 거고요. 열에서도 1부터 9를 중복되지 않게 채워넣고 그리고 이렇게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3 곱하기 3 칸에도 1부터 9는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재기함수 배울 때 수도쿠 프로블럼을 하나 또 풀어볼 건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 전에 그렇게 바로 수도쿠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칸에 대해서 이렇게 칸 번호를 1부터 81까지로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칸 번호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몇 행, 몇 열에 있고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 칸인지 계산하는 걸 할 건데요. 그럼 이게 앞에서 배운 나머지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칸 번호랑 그리고 일단 열과 행 번호부터 볼게요. R을 행 번호, C를 열 번호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들을 쭉 써보면 칸 번호가 1이면 1행 1열이죠. 그리고 칸 번호가 2면 1행 2열이고요. 이렇게 쭉 가보면 9를 기준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부터는 행 번호가 2가 되고요. 또 가다가 18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행 번호가 3이 돼요. 그리고 열 번호는 여기서부터 9까지 반복하고 또 1부터 9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어떤 이렇게 규칙적으로 연이 일씩 바뀌죠? 규칙적으로 바꾸는 숫자들에 대해서 어떤 목과 나머지가 지금은 9라는 간격을 기준으로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행 번호는 9라는 길이의 마디만큼 똑같은 숫자가 나오다가 그 마디가 끝나면 일씩 증가하는 그런 규칙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열 번호 같은 경우에 1부터 9가 반복되다가 그 9가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또 1부터 9가 반복되는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수열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 표에서 보통 이렇게 마디를 가지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바뀌어서 또 그 마디가 이어지는 게 어디서 나왔죠? 보통 목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수열이 계속 같은 주기로 반복되는 건 나머지에서 나왔었죠. 실제로 칸 번호를 우리가 9랑 관련이 있으니까 길이가 9로 나눠보면 근데 문제는 몫이 그냥 목만 적어볼게요. 앞에서는 다 0이 나오다가
자, 지금까지는 뭐 목에다가 1을 더하면 행번호가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1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규칙이 깨지거든요. 얘는 0이 8개 나오고 1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뒤에서는 1이 8개 나오다가 뒤에서 2가 나와요. 몫을 계산해보면. 그럼 이렇게 숫자 하나가 밀려서 조금 보기 싫은 규칙이 됐죠. 이런 경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칸 번호에서 하나씩 빼볼게요. 칸 번호에서 하나씩 뺀 숫자를 다시 적어보면 맨 앞에 0, 1, 2부터 8까지가 나오죠. 얘는 0부터 8까지는 9로 나눈 몫이 0이고 그 다음에 9부터 17까지는 9로 나눈 몫이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칸씩 밀었더니 행번호와 비슷한 이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우고 행번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행번호 R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칸 번호를 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을 빼고 얘를 9로 나눈 몫을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을 하면 행번호를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들에 다 대입을 해봐도 81은 이제 1을 빼면 80이고 거기서 9를 나눈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정확히 9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 가지고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반대로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규칙성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행번호는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열번호는 나머지와 관련이 있죠. 자, 열번호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열번호는 1부터 9까지로 반복하죠. 1, 2, 이렇게 9까지 반복을 하는데 우리 보통 나머지는 0부터 시작하는 게 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9로 나눈 나머지가 9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9로 나눈 나머지의 순환이고요. 이게 열번호의 순환이에요. 그럼 여기 일씩 차이 나죠? 그럼 우리가 일씩 차이 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번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자, 이렇게 칸 번호를 여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을 할 때 칸 번호에서 1을 뺀 다음에 이걸 9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여기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0부터 8이라는 값이 나올 거죠. 근데 행번호는 1부터 9니까 차원을 맞춰주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행번호, 열번호는 비교적 이제 단순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룹 번호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럼 그룹 번호를 가지고 뭔가 해볼게요. 자, 그룹 번호는 그냥 단순히 옆으로 가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세 칸을 기준으로 하나씩 그룹 번호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 행마다 또 옆으로도 늘어나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칸 번호를 가지고 이걸 유추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우리 단순하게 해볼게요. 얘는 칸 번호보다 행 번호랑 열 번호와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칸 번호가 몇 늘어나는 것보다 열 번호가 3 늘어나면 얘가 하나 늘어난다. 이런 식의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먼저 맨 왼쪽 이렇게 줄로 나눠서 맨 왼쪽을 볼게요. 그럼 여기 1번 행부터 3번 행까지는 시작값이 1이고요. 4번 행부터 6번 행까지는 시작값이 4예요. 그리고 7번 행부터 9번 행까지는 시작값이 7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했더니 똑같은 숫자가 규칙성 있게 늘어나가죠. 1, 1, 1, 4, 4, 4, 7, 7, 7 이렇게 늘어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 번호를 알고 자,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하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1씩 뺄게요. 1씩 뺐어요. 그럼 실제로는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3칸씩 반복되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눌게요. 자, 3으로 나누면 여기까지는 0이 나올 거고 여기까지는 1이 나올 거고 여기까지는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규칙이 있냐면 거기서 나온 몫에다가 다시 3을 곱해서 더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3으로 나누고 3으로 곱하면 똑같은 숫자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정수에 대한 나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수기 때문에 여기를 계산할 때 버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서 버림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3을 곱하기 때문에 5 같은 경우 5가 4로 바뀌었죠. 그럼 4에 대해서도 나누기 3하면 1이고 다시 3하면 3으로 바뀌고, 여기 5도 나누기 3하면 1이고 곱하기 3하면 다시 3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은 다 0, 여기 있는 값 다 3, 여기 있는 값 다 6이 나올 거고, 그 숫자에 더하기를 하면 첫 줄에 있는 그룹 번호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가 첫 줄에 대한 걸 구한 거고요. 그 줄에서 열 번호를 가지고 또 3씩 반복되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열 번호에 대해서 3칸씩 반복되잖아요. 자, 그럼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써볼게요. 그룹 번호를 G라고 하고요. 먼저 얘가 속한 줄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그룹 번호를 계산하는 건 아래서 1 뺀 다음에 이거를 3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3 해서 플러스 1 한 거고요. 거기에 얘 열 번호를 가지고 플러스 C 빼기 1 나누기 3 다시 얘는 곱하기 안 해줘도 되죠. 얘는 1씩 증가하니까 그냥 곱하기 1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제 3칸씩 3씩 증가하니까 그 규칙에 대해서 3이라고 한 거고요. 얘는 1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1을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앞에서 구한 열번호와 행번호 가지고 그룹 번호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일단은 저희가 처음 단계니까 구현을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입력 출력을 먼저 볼게요. 여러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그냥 칸 번호만 1부터 81로 주어졌을 때 출력하는 순서가 행번호, 열번호, 그룹 번호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짜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칸 번호를 n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문제가 여러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입력을 받을게요. 입력받고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반복 실행하고, 그리고 문제 풀 때 항상 그거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 테스트 케이스면 출력 형식이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고 지금 앞에 문제들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rintf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번호를 하나 출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n을 입력받아서 자, 이것도 함수로 떼낼게요.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 함수 안에서는 n을 입력받아서 그걸 출력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칸 번호를 하나 입력을 받을 거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칸 번호를 1씩 뺄 거예요. 그래야지 몫이던 나머지던 규칙성을 찾기가 좋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행번호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n을 9로 나누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아까 식이랑 틀린 이유가 1을 빼주고 시작하기 때문인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n을 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거기에 1을 더하면 열번호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는 긴데 식 한 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고, 우리 그룹 번호 같은 경우에 열번호에서 1을 빼고 행번호에서 1을 뺀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누고,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둘게요. 버림이 일어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요. 그럼 이제 각 줄의 첫 번째 그룹의 번호였죠. 거기에 열번호에 대해서 열번호를 빼고 3으로 나눈 그 값을 더하면 돼요. 그래도 조금 똑같이 보이게 1을 곱해줄게요. 값은 안 다르지만. 이렇게만 하면 세 줄 만에 답을 구한 거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를 읽자마자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그냥 풀이를 아니까 이렇게 코드가 짧아진 거고, 그래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이런 풀이를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풀이를 떠올리면 코드는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스토크보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뒤에 규칙 몇 개를 알아볼 건데요. 방금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머지랑 몫을 가지고 식을 찾아내거나 그런 계산을 하는 걸 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제 나머지들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머지를 적용한 값들끼리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정수, 자연수 이런 범위는 우리가 문제에서 뭐 범위를 줄 수도 있지만 범위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 별도의 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값끼리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계산한 후에 나머지를 계산할 때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너무 커지고 작아지고 나머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적용한 값들끼리 계산을 하는 그런 거의 닫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더하기 같은 경우, 어떤 경우 나오냐면 문제에서 답을 구한 다음에 뭐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라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일이 그 숫자를 다 구해서 더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면 일단 정답은 맞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숫자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 더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로가 날 것 같아서 중간중간 계속 나머지 처리를 해주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숫자에 이렇게 P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또 B에다 P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더해서 이게 여기 빠졌는데 다시 나머지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과 4가 있어요. 3을 4로 나눈 나머지는 5로 나눈 나머지로 할게요.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죠. 근데 4도 5로 나눈 나머지가 4예요. 그러면 얘가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누면 그냥 7 나누기 5에 대한 나머지니까 그냥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냥 더하면 3 더하기 4 그냥 7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해서 나머지를 구했을 땐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를 구해서 더해도 나머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더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하고 범위가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나머지를 취해주면 실제 원래 값을 다 더해서 나머지 한 것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기도 숫자들을 가지고 곱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숫자들 여러 개를 곱해서 마지막에 나머지 처리를 하는 것 말고도 숫자들을 일일이 나머지 처리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또 다시 나머지 처리를 해도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더하기는 숫자가 작아서 그랬는데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11 곱하기 10을 가지고 뭐로 할까요? 그냥 이 숫자를 한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값은 110이고 이거를 8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6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미 나머지를 따로 계산해보고 할게요. 12를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3이고요. 그리고 10을 8로 나눈 나머지는 2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곱하기를 하면 6이 나와요. 이미 나머지 처리를 하고 값을 구해서 곱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도 6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미 다 곱해놓고 나머지를 처리하나, 나머지 처리를 한 다음 곱해서 다시 나머지를 하나,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고, 차이점은 얘는 숫자가 중간에 커지는 경우 조금 처리하기가 까다로울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점이 있어요. 물론 연산량은 이게 더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빼기가 조금 복잡해요. 빼기는 우리 앞에 숫자들은 얘네가 다 양수라고 했을 때 어차피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처리할 때 문제가 없다 했죠. 근데 빼기는 좀 다른데요. 빼기는 왜냐면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가 5인데 이거 3이고 이게 4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나머지를 하면 또 처리하기 번거로워지고 또 언어마다 다른 그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p를 더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값들이 p 이하의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도 p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p보다 더 작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p를 더하면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하지 말고 p를 더해서 나머지를 하면 우리가 음수에 대해서도 그냥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a에서 b를 뺀 다음에 p를 더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에서 이걸 써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 값들을 계속 계산할 때 보통 문제에서 뭐 한 나머지를 구하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나머지 범위 안에서만 숫자들을 적용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에 나오고요. 당장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제들을 몇 개 해보면 이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숫자가 커지면 계산하기 번거로워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숫자가 7의 배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건데 1 더하기 그냥 우리 나머지 하고 더하기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를 다시 처리해 주기만 하면 이 결과랑 똑같아져요. 그리고 얘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1000을 그냥 아득히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이것도 계산할 때 2 곱하기 2 곱하기를 64번 하면서 그 큰 숫자를 저장할 필요 없이 한번 곱하고 1000으로는 나머지로 바꾼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24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에 10승 같은 경우에 1024가 나오죠. 그럼 2에 11승을 구할 때 우리가 어차피 결과는 1000으로는 나머지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024 쓰지 말고 24라고 해요. 그럼 그 다음 값은 그냥 48이라고 하면 돼요. 물론 이게 계속 1000으로 나누고 있죠. 그럼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너무 커져서 저장하기 힘들 리도 없죠. 왜냐면은 정수 범위 2에 31승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이게 더 편해요. 숫자가 절대 1000 이상으로 커지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 어떤 데 쓰이냐면 이렇게 숫자들이 원형으로 순환하는 게 꼭 나머지랑 똑같거든요. 우리 나머지도 0부터 그리고 나누는 값에서 마이너스 1한 값까지 순환한다 그랬죠. 그 다음 숫자는 또 0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원형 게임판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건 되게 보기 좋게 나온 경우지만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몇 번 칸에 있는지 모르고요. 0부터 7 사이겠죠. 그 칸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몇 번 칸에 있는지를 반복문 쓰지 않고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M칸 간다 그러면 자,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뭐 물론 마찬가지로 총 8칸이니까 8 빼기 M칸만큼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일단 빼기로 계산을 해보면 X번 칸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더하기를 하겠죠. 근데 뒤니까 M만큼 빠지고 음수가 되면 처리하기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8을 더해줘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8을 해주면 그래서 그냥 M칸만큼 시계 반대 방향, 즉 뒤로 갔을 때 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시계 방향 K칸은 그냥 간단하죠. X 더하기 K 한 다음에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M칸 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다시 K칸 간 것도 X에서 마이너스 M 한 다음에 플러스 K 하고요. 8을 다시 더해준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M칸씩 Z번 반복 이동했다 했죠. 그럼 그냥 X번 칸에서 Z 곱하기 M칸을 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뭐 물론 여기에서 또 나머지 하고 계산해도 되는데 숫자가 안 크다면 굳이 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또 프로빙이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간단히 구현해보고 또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읽어보면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이제 프로빙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뭐 자료구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해시 테이블에서 이런 프로빙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칸에 어떤 데이터를 배치할지 결정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사전 지식처럼 알아가자라고 그냥 적어둔 거고요. 그래서 시키는 일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저장하고 싶은 칸의 개수보다 숫자의 값이 더 커요. 얘는 이제 0부터 n-1번 칸밖에 없는데 저장해야 될 숫자는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나머지 처리를 해서 어떤 칸에 배치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숫자는 커도 개수가 작다면 충분히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머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숫자가 바뀌어도 얘는 나머지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칸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옆 칸으로 또 차 있으면 옆 칸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 처리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렇게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계산이 될 거고, 옮겨가다가 자, 여기가 지금 가능으로 돼 있죠, 예시에서는. 그런데 여기가 다 찼다라는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중간에 내가 이 칸에 배치가 되려고 했는데 다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씩 점프 하면서 비어있는 칸을 찾아다니겠죠. 근데 이렇게 n-1번 칸에 도달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5000번이 나오죠. 5000번 칸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에서는 왼쪽부터 다시 찾는다고 돼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if 하고 지금 보는 칸을 p라고 할게요. p가 n-1이면 p를 다시 0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칸씩 움직이고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만, 움직이는 규칙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if문으로 처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if문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한 칸씩 움직일 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옆 칸을 계산할 때 p는 보통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p 더하기 1.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만 붙여주면 알아서 마지막 칸까지는 잘 되다가 한 칸 넘어가서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알아서 0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n-1이죠. 그럼 1 증가하면 n인데 n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되게 반복문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바로 이제 구현을 시작해 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문제에서 풀기 전에 입출력 조건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각 문제에 대해서 5000개의 칸이 있다는 얘기죠. 0부터 4999까지 칸이 있다는 얘기고 총 5개의 숫자를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배치하는 규칙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n으로 나눈 나머지의 번째 칸에 저장을 하되 각 꽉 차 있으면 비어 있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마지막 칸에서도 없으면 다시 0번 칸부터 찾는 거, 그 순서 기억하면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앞에 카드 지우고, 자, n이 길이에요. 그리고 m이 입력받을 숫자의 개수고요. 그 두 숫자가 첫 줄의 공백으로 구분돼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 칸을 표시해야 되죠. n이 최대값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고 할게요. n이 최대 500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n은 최대 5000이고, 그리고 주어지는 숫자의 개수는 1000개 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각 칸을 자리라고 하고 최대 5000칸을 쓸 거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뭐 물론 0으로 보통은 초기화 돼 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쓸 칸만큼 처음에 아무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를 -1로 채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모든 칸이 -1로 초기화 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장할 수 있고, 총 배치할 숫자의 개수가 m개가 있는데, 자, 이번에 받은 데이터의 번호를 num이라고 하고 각 n번 그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숫자의 값은 필요 없고요. 자, 인덱스라는 값으로 할게요. p라는 값으로 하고, p는 num을 n으로 나눈 나머지에 처음에 배치를 하죠. 그런데 자, 이게 포문으로 하기는 애매한 게
P가 몇 번 증가할지 몰라요. 매번 바뀌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은 계속 돌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도냐면 얘를 P라는 칸에 배치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즉 비어 있을 때 반복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P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되 끝을 만나면 다시 0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왔을 때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수행되죠. 그 말은 여기 왔다는 말은 이 조건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P번째 칸이 마이너스 1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즉 비어 있다는 뜻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배치된 값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는 P 그 자체죠. P를 출력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자, 이제 while문도 계속 자주 쓸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규칙성 때문에 포문을 가지고 대부분을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while문을 가지고도 앞으로도 계속 구현할 거예요. while문은 아시다시피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수행이 되는 코드인데요. 자,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만족하는, 즉 P번째 칸이 다른 숫자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상태인 동안 반복된다는 말은 얘가 끝났을 때는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왔을 때 그냥 단순 대입해도 되는 이유가 이 칸은 비어있을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고 출력만 해주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랑 못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들을 계산해봤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어떤 배수나 약수를 판별하는 것도 나머지 연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약수랑 공배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건데요. 숫자 하나에 대해서 약수냐 배수냐 판단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얘도 약수고 얘도 약수인 숫자인지 또 얘 배수고 또 얘한테도 배수인 그런 공배수가 되는 숫자인지 판단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공배수는 되게 재밌는 특징이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숫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수가 되는 숫자를 공약수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이렇게 D라는 값을 가지고 두 숫자에 대해서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D가 B의 약수고 D가 A의 약수죠. 그런 수를 그냥 공약수라고 해요. 그리고 공약수는 유한계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따 약수니까 D가 1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수니까 원본 숫자보단 작아야 돼요. 근데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 중에 작은 거보다 더 작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정수인 이상 유한계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배수는 이제 이렇게 M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B가 M의 약수다라는 말이고 반대로 M이 B의 배수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A한테도 배수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숫자들의 공통적인 배수가 되는 숫자를 공배수라고 해요. 근데 공배수는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계 존재하고요. 두 숫자에 대해서 곱한 숫자는 항상 공배수예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A 곱하기 B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B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B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A로 나눈 나머지도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공배수가 우리가 어떤 뒤에서 배울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공배수도 상관없으면 그냥 두 숫자를 곱해버리는 게 가장 간단하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배수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수학적인 내용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그냥 이런 중학교 지식을 복습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짜고 프로그래밍 문제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공약수와 공배수의 이제 특징을 볼 거고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적용을 할 거거든요. 일단 얘네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24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8이라는 숫자가 있어도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집합했다는 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골라볼게요. 여기 아니고 자, 이렇게 골라볼게요. 그럼 2 곱하기 3, 2 곱하기 3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 공약수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없애서 3 빼고 2만 봐도 2도 공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3만 꺼내도 마찬가지로 공약수가 돼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서 숫자들을 고르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존재하게 고르면 약수가 되고요. 공약수가. 그리고 합집합한 결과는 공배수가 돼요.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하면 되거든요. 합집합했다는 건 말 그대로 합치되 중복은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겹치니까 여기만큼 빼고 그 다음에 있는 숫자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또 3 곱하기 3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어떤 k라는 값을 곱하고 얘가 자연수면 이런 숫자는 다 얘네 공배수가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이게 1이 되는 숫자가 나중에 배울 최소 공배수가 되고요. 그럼 일단 공약수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일단 공배수는 말했다시피 무한계가 있고 필요하다면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공배수는 항상 두 수를 곱하면 되니까. 근데 공약수는 우리가 찾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 대신에 유한하니까 탐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1부터 자, 두 숫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같거나. 왜냐면은 24랑 18이 있을 때 19라는 숫자는 뭐 지금은 크니까 말이 안 되지만 얘 약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작으니까. 후보는 될 수 있지만 18의 약수는 아예 후보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는 이 이전에 존재할 거다라는 걸 아니까 범위를 둘 중에 작은 거 이하라고 두고 그런 아이를 1부터 모두 보다가 이 아이가 A도 나누고 B도 나눴을 때 그럼 여기에 실행되는 모든 아이들은 다 공약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개의 공약수를 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겠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뒤로 가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약수는 관심 없고 최대 공약수만 구하고 싶을 때에 한정해서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알고리즘을 배울 건데요. 일단은 우리 1강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알고리즘이 맞아요.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뭐 찾아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 G라고 하고 얘 최대 공약수 A랑 그러니까 A랑 B의 최대 공약수를 이런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게 만약 계산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만약에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G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값이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고 그냥 비교 똑같다라는 걸 쓰는 거고요. B랑 A를 B로 나눈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와 똑같아진다라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자,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숫자 A랑 B가 있을 때 이제 이 밑에 과정을 반복할 건데 일단 나머지를 구해보고 구하는 이유가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C가 0이다. 그러면 일단 A가 B의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가 약수겠죠. 공약수. 그리고 얘보다 큰 공약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냥 B가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고 종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A에다가 B에 있는 값을 덮어 쓰고 B에다가 C를 덮어 써요. 이걸 왜 하냐면 앞에서 A, B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B는 1로 가고 얘 둘의 나머지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옆으로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하면 다시 나머지를 구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C가 0이면 B가 최대 공약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하겠죠. 그럼 이게 왜 항상 종료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A랑 B를 가지고 C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C가 항상 B가 작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C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U 한 번 안에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빠른지 한번 손으로 해볼게요. 24에서 18을 나누면 나머지가 그냥 6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한 칸씩 옆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18, 6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요. 이때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 됐어요. 그럼 이때 B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실제로 24랑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6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숫자에 대해서, 자,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커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56에서 84를 나눈 나머지는 얘가 더 크니까 그냥 56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 칸씩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굳이 안 바꿔줘도 다음 번째 이렇게 돌아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28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가. 그럼 또 0이 아니죠. 그래서 한 칸씩 몰아서 56, 28 했더니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럼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28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숫자 크기는 80이 넘고 막 그런데도 되게 금방 끝나죠. 시간 복잡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증명이 돼 있는데요. 뭐 두 숫자 중에 뭐 작은 숫자라고 할게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x라고 하면 이런 시간 복잡도 안에 끝난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로그 10이면 되게 급격하게 작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의 9승 10억이죠. 이거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해도 거의 9번 근처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큰 숫자여도 빠르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구현은 두 숫자 A, B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반환하는 알고리즘을 짤 건데, 일단 나머지를 구하고 이게 0이 아닌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0이 아닌 동안 반복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여기 왔을 때는 C가 0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C가 0이 됐을 때 B값이 최대 공약수니까 그걸 반환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서는 A에다가 B에 있던 값 저장하고 B에다가 C에 있던 값 저장하는 게 아까 우리 표에서 봤던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C를 다시 계산하고. 자, 이 과정이 유클리드 오제법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 구현했던 그냥 공약수들을 쭉 구해보는 이 반복문보다 코드가 더 간결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에 따라서. if문도 간결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 속도는, 얘는 시간 복잡도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숫자 중에 작은 거를 x라고 했을 때 비고에 x만큼 걸리고요. 얘는 말한 것처럼 로그 10의 x가 걸려요.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보통 외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코드는 이런 알고리즘을 외우던 아니면 이 코드를 외우던 알고 다녔다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사용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찾아볼 건데, 자, 그냥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1강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으면 최소 공배수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A라는 숫자가, 얘는 당연히 최대 공약수의 배수겠죠.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게요. 그거 곱하기 어떤 P라는 숫자로 표현될 거고, B라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 곱하기 Q라는 숫자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얘가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뭐예요? 얘랑 얘랑 중복되는 부분은 다 선택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공약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거 없이 합집합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얘만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다시 G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G 곱하기 P 곱하기 G 곱하기
Q니까 여기서 G를 빼야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서로 다른 부분만 모아서 곱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만에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최대 공약수를 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냥 요거는 앞에 PPT에서 나왔던 코드를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혹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짜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강의는 마칠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PPT에 나왔던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부러 풀어보고 넘어가는 이유가 제가 풀면서 뭐 말로 할 텐데요. 그거를 이해하시던지 아니면 코드를 외우셔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필요할 때는 꼭 이걸 기억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포문 같은 걸로 풀었던 문제는 아이디어만 내면 반복문만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 있는 알고리즘들은 구현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을 푼다는 걸 알아도 구현을 못하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작성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입력받을 준비하고요. 문제에서 여러 테스트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입출력을 반복을 할 건데 이 문제는 굳이 짧으니까 함수로 안 나눌게요. 자, 그럼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두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하기 전에 꼭 출력 양식을 한 번씩 보면 앞에서 했던 그 양식이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번호를 가지고 케이스 샵 %d 그리고 줄바꿈 콜론 대소문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말했다시피 보통 대부분 되게 가차없이 채점하는 곳은 대소문자나 공백수만 틀려도 오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테스트 케이스 번호는 i+1 그리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는 보통 문제에서 여기저기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수로 짜는 연습을 할게요.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필요한 건 두 숫자를 나눈 나머지를 C에 저장하는 거고 C가 0이 아니면 계속 반복하죠. 뭘 하냐면 A에다가 B에 있던 값을 넣고 B에다가 C에 있던 값을 넣어서 한 칸씩 옮긴 다음에 A, B가 바뀌었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시 계산하겠죠. 그러다가 C가 0이 됐을 때 종료가 될 텐데 그 말은 B가 A의 약수란 뜻이고 이때 구한 약수, 이게 곧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건 앞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증명이 돼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해야 될 두 값이 먼저 최대 공약수는 함수를 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고 최소 공배수는 두 숫자를 곱하되 그냥 곱하면 분명 소인수가 중복되면서 곱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복되는 애를 모두 꼽아낸 게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랑 똑같다 했죠? 걔네를 한 번씩 제거해 주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공백으로 구분해서 G와 L을 출력해주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코드도 짧고 알고리즘 자체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외우셔도 되고 그 알고리즘 외우셔도 되고 그냥 간단히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조금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앞으로 이제 약수나 배수 성질을 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 문제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가요. 숫자가 일씩 커지다가 이제 이런 마디를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수열을 순환수열이라고 하자고 하고 그럼 이제 그런 수열이 여러 개가 있다가 처음으로 다시 1로 마주치는 수열은 그러니까 그 수열에서 1로 마주치는 부분은 몇 번째 원소인가 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럼 일단 두 개가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얘는 항상 3칸씩 가면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3칸 가면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돼요. 얘는 2칸만 가면 똑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2칸씩 가면 항상 2의 배수만큼 전진한 칸을 볼 거고
얘는 3칸씩 가면 3의 변수가 전진한 칸에서 2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칸을 만나면 얘네는 1로 겹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 이 칸을 보면은 얘가 6칸 뒤로 왔더니 다시 1로 만나게 되죠. 얘 주기랑 얘 주기를 곱했더니 1로 만나는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그런 주기 중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위치는 몇 번째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저희가 2, 3은 서로 공약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곱하면 그거 자체가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최소 공배수가 다른 숫자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4랑 6이 주기인 숫자를 볼게요. 그럼 얘는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1, 2, 3, 4, 5, 6 그리고 1, 2, 3, 4 이런 식으로 돌아갈 텐데 자 물론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우리가 공배수 중 하나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 쭉 가다 보면 24번째 숫자 그러니까 25번째 숫자에서는 왜냐면 첫 번째 숫자에서 24칸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만큼 전진했으니까 얘네 둘 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근데 이거는 보장할 수 있죠. 그냥 둘 다 1이다 라는 거. 근데 이게 최소로 마주쳤냐? 그러면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배수도 되고 얘 배수도 되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수열이 순환을 할 테니까 똑같이 그럼 그거를 구하는 걸 앞에서 배웠던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문제에서 읽어보면은 예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지는데 입력은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문자도 이런 수열이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는 그냥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됐는데 얘는 여러 개 주어지거든요. 우리 앞에서는 두 숫자에 대해서만 항상 계산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가 3개라고 해보면 어떤 A, B, C가 있고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전에 최대 공약수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면 따로 3개 숫자에 대해서 돌아야 되죠. 근데 우리 유클리드 호재법은 두 숫자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했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랑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K라고 부를게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얘는 C랑 다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돌리게 되면 K가 나와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숫자가 K가 A의 약수도 되고 B의 약수도 되고 C의 약수도 되죠. 그럼 일단 C를 두고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G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G에는 이미 A의 약수되고 B의 약수되는 그런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나올 거고 거기서 또 C의 약수되는 숫자를 구하면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게 곧 K가 돼요. 그럼 이게 여러 번 반복돼도 그냥 최대 공약수를 쭉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포문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코드를 짜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함수는 똑같이 둘게요. 그래서 가장 입력 조건을 보면 가장 먼저 그런 수열의 개수가 주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수열의 숫자를 n이라고 저장을 하고 그런 숫자들을 저장을 할게요. 자, 수열의 마디의 길이를 각각 데이터라는 값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고 숫자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자, 모든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그럼 가장 먼저 맨 앞에 두 숫자를 구할 거예요. 자, 일단 숫자는 몇 개 안 돼요, 되게.
그냥 10개 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가장 먼저 GCD를 첫 번째 숫자라고 가상으로 둬볼게요. 자, 그럼 숫자가 만약에 입력해서 n이 1로 주어졌으면 GCD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맞거든요. 2개부터는 우리가 두 숫자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숫자는 이미 했으니까 두 번째 숫자부터 GCD는 get GCD, 이때까지 구한 앞의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의 i번째랑 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점점 작아지거든요.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면 겹치는 부분은 작아져요. 그래서 여태까지 앞에서 구했던 숫자들의 GCD에다가 이번에 추가되는 숫자와도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게 이 GCD죠. 그럼 모든 숫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공약수가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1로 둔 다음에 총 n개의 숫자에 대해서 그냥 일단 다 곱할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숫자를 곱한 거 나오겠죠? 그럼 얘가 공배수다라는 거는 우리 다 보장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모든 숫자가 한 번씩 곱해졌는데 얘가 어떤 숫자의 배수가 아닐 리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두 숫자에 대해서는 GCD를 한번 나눠주면 끝이었죠. 예를 들어서 A랑 B를 가지고 LCM을 구할 때,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그냥 A랑 B랑 곱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GCD를 나눠주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A가 GCD 곱하기 어떤 수, 그리고 B가 GCD 곱하기 어떤 수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두 수를 곱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하나를 빼는 거였죠. 근데 숫자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도 G 곱하기 어떤 숫자일 거예요. 즉 겹치는 부분이 2개가 됐죠. 4개면 또 GCD 곱하기 또 똑같은 숫자, 겹치는 부분이 3개가 됐어요. 즉 한 번씩 빼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 n개의 숫자가 곱해졌으면 n개보다 하나 작게 1부터 시작하면 한 번 덜 돌겠죠. LCM은 LCM 나누기 GCD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도 걔네를 모두 곱한 다음에 중복되는 GCD를 모두 하나만 빼고 다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 주의해야 될 게 그렇게 1로 마주치는 첫 번째 원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몇 칸 후에 만나냐가 아니라 몇 번째 원소에서 만나냐예요. 그래서 얘가 순환주기가 6일 때 첫 번째 칸에서 6칸 가니까 답이 7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구했던 주기는 LCM이니까 1 더하기 LCM을 출력하면 이 번째 원소에서 모든 수열들이 1로 마주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약수, 배수, 그리고 뭐 나머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내용이지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뒤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소수나 소인수 분해 같은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씩 복습을 해보시고 또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 이제 1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